자, 이제 45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426쪽, 426쪽에 그 5번이요. 426쪽에 5번 질문부터 할 차례죠. 자, 소의 종류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견 처음 변경된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다양한 소의 변경 중에서 소의 종류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특례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자 5-1번은 자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소의 변경은 다른 말로 청구 취지의 변경 또는 청구 원인의 변경이라고 드론댔죠. 그래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를 변경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근데 제소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소의 변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구소 취하와 신소 제기인데 소의 변경이 있으면 제소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냐? 다양한 소의 변경 중에 소의 종류 변경 빼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자 5-2번 보시면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다행히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쉬워요. 왜? 요게 중요한 건 대법원은 가급적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하지 않으려는 입장인데 자 읽어볼게요. 청구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자 청구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자 변경이긴 변경인데 이 변경에는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A를 취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처분이 저를 상대로 발급됐는데 A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것을 그냥 바꿔서 B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A 처분 말고 이렇게 하면 A를 취소해달라고 했다가 B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걸 교환적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환적 변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추가적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A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A 처분하고 B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추가적 변경이 돼요. 그런데 아무튼 청구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A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B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종전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죠. 그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언제다 소의 변경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언제다 소의 변경이 있을 때예요. 제소 기간이 준수는 그 소의 종류 변경만 예외적으로 구소 제기시고 나머지는 변경했을 때 그때를 비로소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돼요. 그런데 선행처분 취소를 구한 소가 구속처분 취소를 구한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됐다가 자 이게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에 관계 있는 분이 문제가 됐나봐요. 그래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했다가 이걸 취소했다가 다시 이걸 취소 막 이런 식인데 자 보세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바꿨다가 변경됐다가 다시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서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 이때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 찍겠다가 아이고 이걸로 바꿨다가 아이고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걸로 바꿨을 때 그때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의 제기 후에는 최초의 소를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급적 각하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해돼요? 다시 여기 이해되죠? 여기는. 그런데 이 뒷부분은 뭐냐면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를 내가 인정해줄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법조문은 없어도 뭐라고 하냐면 선행처분 후행처분 관계 있을 때 선행처분이 먼저 제기됐다가 이거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서 이거에 대한 취소를 구했는데 이걸 빼고 바꿨는데 다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나 이거네 하면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원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바꾼 시점이죠. 그런데 그냥 맨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온 경우라면 그때는 맨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각하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3도 각하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되게 하고 있는 건데 자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 부작용 확인소를 제기했대요. 근데 동시에 신청에 대해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봐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 후 다시 이걸 부작용 확인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맨 처음에 부작용 확인 소송을 제기했나봐요. 맨 처음에 제기했어요. 그런데 부작용 위법 확인의 소는 그 대상 적격이 뭐예요? 처분 부작위죠. 맞죠? 그런데 처분 부작위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작용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처분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 발급 거부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원고가.
그런데 거부 처분은 부작위예요, 작위예요? 작위죠. 그러니까 부작위 확인소송 들어갈 수가 없고 그때는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이렇게 말하는데 소극적이 뭐예요? 법학에서는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한 처분이 있다고 보아.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있다고 보아서 처분 취소송으로 서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그래서 부작위 확인송 제기했다가 아이고 아니네 지금 거부 처분이 있는 상황이네 부작위가 아니라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바꿨다가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부작위 뭐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데 부작위 확인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부 처분을 제기하고 여기에다가 판사님 만약에 지금 저는 거부 처분이 있는 상황인지 부작위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거부 처분을 취소송을 이거 먼저 판단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이거라도 판단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추가적 병합 넣었을 때 그때에는 이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의 경우 부작위 확인 소의 경우 맨 처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만 단독으로 제기했었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재소기간 준수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줘라. 어쩌라고. 그러니까 각하지 마라. 가급적. 맨 처음에 그냥 뭔가 그냥 그 행정소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맨 처음에 제대로 들어왔다면 바꿨다 해도 그냥 원래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얘랑 사실 이 동그라미 2번 5-2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5-2번이랑 사유가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취지가 똑같아요. 가급적 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은 그 얘기고요. 이제 5-4는 강의를 안 하겠지만 얘도 똑같아요. 어쨌든 맨 처음 제대로 들어왔다라면 그냥 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도 같은 취지인데 강의할까 써놨는데 그냥 혼자 보세요. 얘도 그냥 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고 그냥 어디 정도만 기억하면 밀접한 관련성 그 다음에 위법 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이때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427쪽 보실까요? 427쪽의 7번 지문 보시면 혹시 그 제가 방금 강의 안 하고 넘어간 5-5번 같은 거 뭔 소린지 난 알고 싶다 하실 때는 질문하세요. 제가 밴드나 이런 데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면 취합했다가 나중에 강의로 마지막 강의 추가로 해설해 드릴게요. 자, 7번 427쪽 행정소보 20조 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20조 2항이 뭐냐면 그 20조 2항 맞나? 20조 2항이 객관적 제소 기간을 말해요. 객관적 제소 기간 1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1년 내에 못 들어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죠. 객관적 제소기간과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자, 이 지문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야, 니네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왔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 판사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워낙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판시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얘기예요. 행정소송법 20조 2항 보면은 정당한 사유라는 알 수 없는 개념이 나오지. 그 나오지? 그거 무슨 말이냐면 민사소송법 니네 알고 있잖아. 173조 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표현 나오지. 그거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린 민사소송법을 몰라요. 맞죠? 왜? 왜냐면 여러분들은 법학을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27조 2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관적 제소기간에 대한 예외적 사유인데 거기 보면 불가항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건 되게 쉽게 인정해줄 만한 개념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여러분 잘 몰라주셔도 되고 그냥 이 객관적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표현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그냥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보다 넓은 개념이다. 아무튼 되게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제3자 행정에 대한 제3자인 정도만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라고 볼 정도로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번 지금 보시면 제소기간을 적용해서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다. 뭔 소리야? 처분이 발급됐다라는 걸 안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단타용어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판결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처분이 존재했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나로부터 90일은 지났는데 나중에 판사님 제가 처분이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위협한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법조문에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뭔 개소리야 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면 판결문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 원문을 복붙해 가지고 온 거죠. 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나르건 처분이 발급된 걸 안 나를 말하는 거지, 존재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뭔 이런 얘기냐 이렇게 말하죠.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이렇게 막 헛소리 하잖아요. 원고나 피고가. 그럼 판결문에 뭐라고 써냐면 그러한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막 이렇게 판결문에 써요. 뭔 소리냐면 뭔 소리야 그거, 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거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고상하게 그러한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해요. 법조 판결문 열어보시면. 근데 아무튼 여기도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2번 보시면, 자, 처분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자, 해설 보시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대한 입증이 문제되는 게 입증 책임 관련된 판례래요. 자, 처분이 여기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알았다. 자, 현실적으로 알았다가 왜 중요하냐면 처분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 쟁송을 하려고 할 때, 취소 심판이나 아니면 행정 심판이나 아니면 이제 항고 소송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주관적 제소 기간 혹은 심판 청구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주관적 제소 기간, 청구 기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안날. 법조문에 보면 안날이죠. 안날은 뭐냐? 어떻게 해석해요? 현실적으로 안날이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맞죠? 그러면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날이라고 하면 알 수 있었던 상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념인가? 그게 아니고 입증과 관련해서, 자, 현실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그 처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처분 상대방은 재소기가 늦춘 다음에도 맨날 몰랐는데요? 몰랐는데 이런다고요. 그럼 무한히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럴 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될 때는 판사가, 야 근데 네가 처분이 너한테 있었다는 걸 현실적으로 몰랐다고 너는 주장하지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네. 그러면 우리는 너가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거야.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거는 그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게 뭔 소리냐? 이거 앞에서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거 언제 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저의 가족이 저한테 날라온 처분서를 누가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은 상식적으로 제가 뭐 퇴근하고 온다든가 하면, 야 너한테 그거 날라왔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그럼 저는 그때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적 재소기관의 계산점은 현실적으로 알았던 때지 알 수 있었던 때인 건 아니야. 그런데 알 수 있었잖아. 예를 들어 가족에게 도달된다는 것처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그러면 그때 넌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추정은 한다. 입증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법리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번,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가 없어 관부 등에 공부한 경우,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주관적 재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이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분인데 그것이 특정인에 대한 거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공고했대요. 이해돼요? 이게 뭐예요? 공시송달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주관적 제소기간과 관련돼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언제예요? 현실적으로 알았던 때죠. 그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일반 처분이었다면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주관적 제소기간을 기산했겠지. 근데 여기는 공시송달이니까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이제 공시송달에 대한 얘기하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이어가지고 고시나 공고로 했을 때는 그때는 주관적 제소기간이 언제냐면 현실적으로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90일 내에 소송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이 428쪽 얘기죠. 그 다음 12번 지금 보시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막 성인 사이트를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다. 뭔 소리지? 자, 해설 보시면 일반 처분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판례예요. 왜?
그 정보통신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이게 왜 일반 처분이지? 일반 처분이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효력을 갖게 되는 처분을 말하잖아요. 맞죠? 근데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면 스샷을 갖고 올 걸 그랬다. 컴퓨터로 강의하는데 그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딱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인 사이트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그 독수리랑 그 경찰청 독수리랑 그 뭐 인천 경찰서 뭐 서울 경찰서 뭐 서초구 경찰서 막 이렇게 뜨잖아요. 맞죠? 그게 뜨니까 그게 결정이 되어버리면 누구도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도 아저씨든 아줌마든 할머니든 어린이든 들어갈 수가 없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니까 일반 처분이라고요. 그럼 일반 처분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일반 처분은 5일 있다 효력이 생긴다면서요. 그거는 정함이 없을 때, 정함이 있으면 그 시기, 정함이 없으면 5일 내 고시나 공고 5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12-2 이게 올해 나온 건데 좋은 선지였죠. 2020년 1월 6일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갑의 노래가 수록된 뭐 인기 아이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을 갑 지우고 써놓으세요.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너무 수위가 높은 얘기여서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여기 왔더니 카다비? 카다비인가? 그 진짜 수위가 높죠. 근데 아무튼 다 듣지 않으신 걸로 하세요. 자, 유해 매체물로 결정이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고시라면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대요. 요런 것까지 주는 거죠. 자,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됐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처분 날라갔다. 근데 효력 발생 시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그 고시의 효력은 그러니까 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 후에 생기죠. 그런데 2020년 1월 20일부터 발생한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2020년 1월 6일인데 1월 20일이면은 이게 14일 뒤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송달하고 분간해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틀렸죠? 왜냐하면 1월 6일 날 고시가 있었는데 1월 20일 발생하면 14일 뒤에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언제 있어야 돼요? 1월 6일에다가 5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효력은 언제부터 생겨요? 11일부터 생기죠. 그래서 틀렸어요. 얘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되게 노량진에서 저 혼자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왜 이게 제가 강조했냐면 뭐 특별히 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갔지? 위로 올라가시면 427쪽에 10번 지문에 세무사에서 이렇게 이것이 자 보세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 기준으로 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다 막 이렇게 깔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됐고 지금 428쪽에 16번 지문 가시면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용된다. 자 해설 보시면 제소기간 제한 있잖아요. 안날로부터 90일 쓰나부터 1년. 그거는 원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제3자의 행정행위에서. 뭔 소리야. 법조문 혹시 가봐볼게요. 어디냐면 이게 몇 쪽이죠? 425쪽 행정소송법 20조 보세요.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제3자효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아까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고 네가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거는 당연히 누가 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3자인지 직접 상대방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안 날로부터 90일 네가 안 날로부터 90일 그래서 누가 안 날, 네 원고 네가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번 질문을 가보시면 428쪽에 제소기간 요건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될 걸로 제3자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보통 제3자에 대해서는 처분 발급에 대한 통지를 안 하죠. 맞죠? 이건 기본 강의 때, 기본 강의가 아니라 앞에서 저기 제3자의 행정행위에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제3자는 보통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기출선지는 아닌데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라는 거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무슨 혜택을 받아요? 객관적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면제를 받죠. 맞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그렇고 행정소송에서도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예외 적용을 받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객관적 제소 기간에 면제를 받죠. 그럼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어 취소 소송을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소송을 제기하든 객관적 제소기간과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둘 다 받고 둘 중에 먼저 하나라도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다만 객관적 제소기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용을 면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용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왜? 주관적 기간은 적용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주관적 기간 적용 때문에 그 소호 제기가 각하되는 게 그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래서 모순 아니니까 얘랑 얘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17번 질문이 있는데 얘는 이 자체를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얘 자체를 단타형으로. 자,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자,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인데 자,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자, 이건 이제 해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세부가 처분과 관련하여서 쟁송이 이루어질 때 특수 법리인데 깊이 있게는 몰라도 돼요. 깊이 있게는 몰라도 되는데 이건 강론의 범위예요. 그런데 자, 총론 마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먼저 조세부가 처분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재결청이 그걸 갖다가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볼게. 다시 조사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조세부가 처분이 제가 뭐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을 벌었음을 전제로 조세부가 처음에 날라온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1억이야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러면 행정청이 그래? 100만 원도 못 벌었냐? 하면서 재조사 결정을 하고 새로 발급을 해준다고 처분을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불복 절차가. 그런데 자 재조사 결정을 너를 상대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재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안해 재조사해보니까 네가 1억 번 게 아니라 진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속 처분을 발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조세부과에 대한 쟁송이. 그런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 단서에 보면 1항 단서가 뭐냐? 자 1항 단서에 보면 여기 다만 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행정심판 거쳤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죠. 그러면 다시 428쪽 17번 지문을 가볼게요. 17번 지문 가보면 그러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여기서 지금 재결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행정청의 재조사 결정 발급 통지죠. 그러니까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조사 결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너한테 그럼 얼마를 부과하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봐 알아볼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특수성을 인정해가지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우리 대법원이 좀 특수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개별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개별적 단타형 판례예요. 보시면 재조사 결정도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일종으로 취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제 20조랑 단서에 따르면 이날이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재조사 결정은 원처분 적합한 지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후속 처분이라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때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그때 그거를 기준으로 싸우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게 하면 꼼수 쓰겠죠. 행정청이 기다려봐 한 다음에 이제 90일 기다렸다가 미안해 하고서 다시 1억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대법원이 굉장히 실제로는 거의 대법원이 판결을 막 몇십만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데 경우에 따라 막 한 7, 8개 아니면 1년에 한 2, 3개 정도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면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걸 출제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이 합리적이죠. 왜냐면 너무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판단해요. 이게 대법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법관들이 판결 잘 안 해요. 실무상 대법관들이 안 하죠. 그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막 하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10,000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사실 일주일에 한 건 처리하면 되게 성실하게 한 거죠. 근데 1년에 한 거의 10,00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대법관 꼬봉을 몇 년 하죠. 그럼 이제 가장 그게 스펙이 돼가지고 나중에 대법관 후보 때 유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빡센 과정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20살, 그러니까 30대까지도 이게 버티는데 40대에도 막 하루에 막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에 막 하루에 몇백 쪽을 그냥 몇천 쪽 읽는 날도 많대요. 그러면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너무 빡세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잡설을 많이 하지. 아무튼 자, 다시 자, 429쪽 끝장내기 142 행정심판의 전치부터 볼게요. 자, 주요 개념 정리 동그라미 3 보시면 다 아는 얘긴데, 자, 요게 하나 달라졌어요. 취소를 제기하기 위해 먼저 행정심판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처분들로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필공국도관 이렇게 외우잖아.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전치해야 되는 처분들로는 뭐가 있냐면, 공국도관이 있다. 공무원에 대한 거, 국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관세법이었는데, 자,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요. 뭐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세도 행정심판을 꼭 거치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위헌 결정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더 간단해진 것 같은데, 공세도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공세도관 아니면 이 관세도 사실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공세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세도 훨씬 낫다. 공무원, 세금, 도로. 국세든 지방세든 관세든 공세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필공국도관이 아니라 그냥 공세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공무원, 그다음 세, 국세, 기본세, 지방세, 관세.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원래 관세도 국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분화되어 나온 건데, 아무튼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 공세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필공세도 필수적으로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처분들, 공무원, 세금, 도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 18조 2항과 3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법조문을 가서 볼게요. 보시면 이 18조가 있고, 취소소송은 법령의 1항 보세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금 어디냐면 430조게요.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원래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다만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당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는 제기할 수 없다 규정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다가 뭐죠? 행정심판 거치고 와라 이거죠. 그리고 2항과 3항에서 그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 대한 다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2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3항은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체계적으로? 그러면 2항의 예외 사유들은 행정심판 제기 혹은 청구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직 재결이 안 나왔어도 그 상태에서도 그냥 취소송 들어와도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취급해준다는 규정인 거고, 얘는요 행정심판 제기 혹은 청구조차 할 필요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문자 어떻게 따요? 여기 결육 긴 법정 이렇게 따죠. 결육 긴 법정.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기함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청구할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청동 관단 변잘 이렇게 오죠. 청구함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동종사건, 그 다음 관련되는 처분, 단계적 처분, 그 다음에 변경된 처분, 그 다음에 잘못 알린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외워줘야 되죠. 왜냐면 얘와 얘를 크로스시켜서 출제하니까, 청동관단 변자를 외우든 아니면 결육긴법정을 외우든 크로스시켜서 출제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 얘기가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해가 안 될까봐 예시를 써두었어요.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429쪽 주요개념 정리 5번이요.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그러니까 공세도에 해당하면,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 상의 처분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텐데, 거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 청구가 행정심판으로서의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은 것이어야 된다. 기본 강의 때 하죠. 그래서 근데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뭐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법원이 판단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라고 했든. 그래서 실제로는 적법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멍청해가지고 부적법했다고 해서 각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행정심판 전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실제로 적법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부적합한 것이었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야 각하했어야지 하면서 요건 충족하지 못한 걸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관련 지문 관련 지문 정리 보시면 430쪽에는 강의할 것이 없고 431쪽 가보시면 그 6번 지문 있죠? 431쪽에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 뭔 소리예요? 행정심판 들어온 다음에 취소송 들어와야 되는 경우라면 공동소송의 원고 중 1인이 행정심판 거쳐서 나머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공동소송으로 취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을 병이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처분이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처분이다, 만약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갑을 병 다 거쳐야 되니? 아니, 그 중에 한 놈만 거쳤다면 그냥 갑을 병이 모두 행정심판을 거친 걸로 봐가지고 취소송 들어와도 각하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동일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갑분이었고 행정소송의 청구인은 갑을병이었는데 다르지만 그냥 을병도 거친 걸로 취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또 같은 맥락으로 7번 보시면 행정소송이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 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완전 관계없는 것이 아닌 한, 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는 이병통지 처분에 대해 싸워놓고 행정소송 들어가가지고 국세부가 처분에 대해 싸운다, 그럼 뭐야? 그런 게 아닌 한 반드시 꼭 디테일까지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 뭔 소리냐면 전심 절차에서 안 했던 주장도 행정소송에서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심 절차에서,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안 주장한 사유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 8번도 강의하려고 했는데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 가능성 굉장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 12번 보시면 행정심판 전취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12번이죠.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는 다른 행정심판처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좀 단태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감사원 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이 아닌데 감사원의 심판 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심판 거친 것처럼 취급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맞죠? 왜냐면 필공세도니까 저도 지금 두 문자를 바꾸는 바람에 입이 안 적응됐어요. 왜냐면 필공국도관 이러다가 필공세도죠. 근데 아무튼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들어가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그냥 감사원에 가봤대요. 그러면 또 행정심판 추가로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취소송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규정이 감사원법에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는 행정심판 아닌데 행정심판처럼 취급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됐고, 자, 또 이제 넘기면 16번 지문이요. 이게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2019년 5급 승진 문제로 나왔거든요, 지문으로. 저도 이게 봤을 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지문 중 하나예요. 자, 행정청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재결이 나왔다는 건 기존에 이미 무슨 처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국민이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니까 재결이 나왔겠죠.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 재결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전에 국민이 신청했던 거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후속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맥락이 감이 오셔야 돼요. 갑이라는 국민이 있었고 행정청한테 뭐 이런 처분 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했는데 행정청이 싫어, 이렇게 하니까 갑이 안 되겠다, 행정심판 제기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갔고, 행정심판 들어가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행정청 해줘, 왜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재결을 한 거죠. 근데 이 재결에는 뭐가 있어요? 기속력이 있죠. 기속력은 재처분 의무, 반복금지 의무, 원상회복 의무로 구체화가 되니까 그 중 하나인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아가지고 얘 행정청은 뭘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제대로 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의무를 부과받게 되죠. 야, 지금 행정청 네가 한 거부 처분은 잘못된 거야, 다시 해봐 라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죠. 그래서
후속 처분을 뭔가 했대요. 그래서 이 행정청이 갑을 상대로 에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후속 처분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때 후속 처분이 위협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냐?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 행정청이 갑을 상대로 발급한 처분을 A라고 해볼게요. B라고 해볼게요. 맨 처음에 거부 처분을 A라고 하고 그 B 처분에 대해서 이 갑이 싸우려고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항고소송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려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필공세도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필공세도 중 하나 해당하면 당연히 그러면 행정심판 거쳤다 들어가야 될 테고 필공세도가 아니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해서 그 판결문을 까보니까 무슨 판결이었냐면 필공세도에 대한 판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필공세도에 대한 판례가 아니었는데 그럼 왜 문제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행정청이 주장한 거죠. 자, 맨 처음 거부 처분 그걸 A 처분이라고 해볼게요. 행정청이 한 맨 처음 처분은 거부 처분이었죠. 맨 처음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처분, 새로 한 처분이요. 재결에 따라 한 처분, 그 처분을 비처분이라고 할 때 비처분에 대해 싸울 때도 판사님 이거 행정심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했었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들어간 처분도 행정심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들이 뭔 헛소리야. 그런 법리는 난 듣도 보도 못한 거다.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취소소송을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객체가 되는 처분이 필공세도인지 아닌지 여부로만 판단되는 것이지 그 전에 행정심판으로 싸운 적이 있다라고 해서 후속 처분에 대해 싸울 때 무조건 행정심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선지인데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17번 질문 보시면 자 국가공무원 갑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이거 이 소방 간부인데 좋은 문제였어요. 국가공무원 갑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거죠. 흔하게 발생한 일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지금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0.1%면 뭐예요? 그 내 피에 1000방울 중에 한 방울이 지금 그 알코올이라는 거죠. 엄청 먹었다 이 소리예요. 1000방울 중에 한 방울이 그렇게 많이 먹은 거예요. 이 0.1%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 피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얻고 이에 A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 28 시행규칙 91조 1항 및 별표 28 복습 하나만 해볼게요. 별표도 이 시행규칙의 일부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열어보니까 이 새끼 이런 경우는 취소네 해서 취소했어요. 정지로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와 별도로 또 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갑은 기소되었고 재판 중이다. 왜냐면 음주운전은 범죄거든요. 범죄.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요렇게 행정사건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형사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양자는 별개예요.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재판 중이고 또 소속기관에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됐다. 왜냐하면 지금 얘를 이제 징계받아야겠죠. 징계가 뭐예요? 선생님 뭐야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야? 관절 통증 하루 2번 이것으로 해결했어요. 들어가 청관보. 자 광고? 야 뒷광고인가? 아무튼 근데 이렇게 징계위원회 회부됐대요.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뭐 파면을 받거나 해임을 하거나 정직 감봉 이런 걸 받게 돼요. 자 이제 그럴 때 자 풀어봐라. 1번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행정규칙 준수 여부가 아니라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따라 위협 여부 결정된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시행규칙이 대외적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앞에서 행정작용법 파트 2편에서 행정입법 파트에서 형식이 시행규칙이다. 그럼 이게 불형이거나 총리령이겠죠. 실제로는 불형인데 이게 아무튼 근데 시행규칙이니까 불형이나 총리령이죠. 그러면 형식은 법규명령이죠. 근데
얘의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또 문제 되잖아요. 근데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죠. 왜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이니까 페널티를 가하는 기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내부 사무처의 준칙에 불과하니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따라 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는 행정규칙 여부를 기준으로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탈남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 자, 갑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먼저 행정심판부터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처분받은 거니까. 필공세도, 그죠? 필공세도. 그 다음 갑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처분이 갑한테 발급된 게 지금 두 개예요. 운전면허 취소,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라 이루어질 징계처분. 그리고 얘는 처분이 아니죠. 위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처분은 두 개죠. 이렇게. 근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이 징계처분에 대해 싸울 때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소청심사 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행정심판 일종으로서 소청심사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소청심사 써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좋게 잘 출제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거쳐야 되냐? 그럼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었더라면 이 경우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인지를 물어본 것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선지였을 테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2번에서 이미 한번 물어봤으니까 또 다른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소청심사 제도라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면 면허 취소 또는 징계처분이나 행정쟁송의 특별한 사정이면 형사 판결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형사 사건하고 행정소송 사건은 별개예요. 별개예요. 다시 별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행정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을 때 형사소송이 먼저 판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는 형사소송 판결에서 뭐라고 했든 그거랑 관계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데 대법관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야, 지금 행정법원 니네는 형사법원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근데 형사법원에서 판단한 거 누구냐? 판사지. 그럼 판사는 좀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법원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했겠니?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판단했다면 그거랑 배치되는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은 하지 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형사법원에서 피고인 갑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상대로 유죄 판결을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형사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0.1%는 안 되고 0.05%였네. 요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끊으시고, 형사 취소 또는 면허 취소 처분 또는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정선지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요것은 행정처분이죠. 그 다음 징계처분, 요것도 행정처분이죠. 및 형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처벌을 두 번 하지 말라는 거고, 처벌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기본적으로 뭐만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 형벌만. 물론 헌법재판소는 과태료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형벌만 해당한다고 보죠.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은 과태료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 세 개를 다 두드려 맞는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법원 들어가 볼게요. 관할법원. 자, 관할법원.
관할법원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주요 개념 정리, 끝정리 143. 취소선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다. 그죠? 여기까지는 기본 강의 때 한 거죠. 네,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얘기. 관할 개념은 이론상으로 신급 관할과 토지 관할과 사물 관할로 갈려요. 이 세 개가 뭔지는 혼자 읽어보시고. 근데 7조는 심급 관할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9조는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물 관할에 대해서는요. 사물 관할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얘는 진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강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난이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들어와도 할 말이 없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물관할에 대한 법원조직법 7조 3항이에요. 볼게요. 사물관할이 뭐냐면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1심 법원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관할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을 1심에서 단독 판사가 재판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부 3명이서 재판할 것인가를 정한 건데,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어떤 것을 3명이서 하고 어떤 것을 1명이서 할까요? 가벼운 건 1명이 하고 사건이 뭔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대하고 그 다음에 막 큰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관장해요. 그런데 자, 이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법원조직법 7조 3항에 행정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원칙이고, 그러니까 합의부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 판사가 심판한다. 무슨 말이냐면 3명이서 봤는데 이 사건 너무 가벼운 건데 그냥 단독 판사 네가 해라 이렇게 떠넘긴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됐고, 자, 토지 관할도 볼까요? 토지 관할이란 소재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 1심 법원 사이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기본 강의 때 한 거죠. 즉 전국에 있는 많은 법원들 가운데 어느 법원에 1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 거를 정한 거.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인가 부산지방법원인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전속 관할이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 관할로 본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관할에는 그냥 관할이라는 것은 신급 관할과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로 갈라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임의 관할과 전속 관할로 갈라볼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민사소법 얘기예요. 전속 관할은 뭐고 임의 관할은 뭐냐면 전속 관할은 법조문에서 그걸 바꿀 수 없게 규정한 관할을 전속 관할이라고 하고요. 임의 관할은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랑 피고만 동의하면 바꿀 수 있게 하는 걸 임의 관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도 들어만 두세요. 법조문에 이건 전속 관할이야 이런 규정이 없는 한 나머지는 다 임의 관할로 봐요. 그런데 임의 관할이 뭐라고요? 원고랑 피고만 동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걸 말한댔죠. 합의 관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의 관할은 이제 당사자가 동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자,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임의 관할에 대해서는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근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합의 관할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야 우리 뭐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 대전지방법원에 하자 이렇게 하면 원래 법 규정에 따르면 그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뭐 남부지방법원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법조문에 따르면 둘이서 합의했을 땐 그냥 거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합의 관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론 관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뭐 대전지방법원 관할인데 원고가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광주지방법원은 그걸 관할할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피고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야 광주 갈게 내가 해가지고 가가지고 소송에 응해요. 그러면 광주지방법원이 거기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걸 갖다 변론 관할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관할에는 신급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근데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의 일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합의관할도 되고 변론관할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관할과 전속관할로 가르는 구분기준과 신급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로 가르는 구분기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고, 근데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다. 그래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된다라고 본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동그라미 2번. 특히 7조는 신급관할에 대한 규정이지만 7조가 뭔데? 여기 보시면 민사소송법 34조 그 433쪽 관련 조문 정리 7조예요. 민사소송법 43조이란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 없이 행정소송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잘못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거 민사소송법 43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몰라도 되고, 그것이 토지관할에 대한 규정이 신급관할에 대한 규정인데 실무상으로는 언제 쓰냐면 당사소송으로 들어갈 사건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나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유시 적용되고 있다. 기본 강의 때 하죠. 요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본 강의 때 했던 것처럼 또 복습.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니까 법원 중 행정법원 중에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서울 전역을 관할해요. 근데 서울만 관할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가 있어요. 중앙지방법원, 남부, 동부, 서부, 북부. 근데 그거는 지방법원이고, 그거 말고 서울행정법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남부만 관할해요. 얘는 북부는 북부만 관할하고, 서부는 서부만 관할하고, 동부는 동부만 관할하고, 중앙은 중앙 관할하겠죠. 그런데 그 말고 행정법원은 서울 전체를 관할해요. 근데 얘는 동시에 서울만 관할해요.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이 예를 들어 부천이나 아니면 뭐 어디 할까요? 합천, 경남 합천 맞죠? 그런 데는 관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행정사건은 원래는 행정법원이 관할해야 맞는데, 서울 이외 지역에는 행정법원을 또 두고 있지 않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그냥 지방법원이 담당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강릉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은 본원이 아니라 지원이지만 강릉이 담당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별도로 존재해서, 예를 들어 민사사건이나 행사사건은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예를 들어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런 데로 가야 되지만,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으로 제기해야 돼요. 근데 서울 이외 지역은 그냥 지방법원에 형사, 민사, 행정 다 가면 돼요. 서울이 아닌 경우는.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기본과목 때 하지만 강릉은 갑자기 왜 얘는 특수 취급할까요? 강릉은? 그 옛날에 그 대관령이, 이렇게 대관령이 아니라 태백산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시절에 강릉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방법원 본원이 춘천에 있었거든요. 그럼 춘천까지 가야 되냐? 너무 복잡하다 해서 강릉 지원은 조금 크게 했어요. 애초에. 그래서 강릉 지원은 거기서 본원 사건도 좀 담당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시험에 강릉을 콕 집어서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43 넘어가셔서 관련 조문 정리 혼자 보시고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신변관 이렇게 돼 있죠. 더러운 지문이다 이 소리예요. 자, 토지의 수용 및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는 그 부동산 또는 그 장소의 소지를 관할한 행정부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구조 3항 규정돼 있죠. 예습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 관할은, 자, 토지 관할이잖아요. 이미 관할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얘는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 아까 앞에 설명했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변이라고 한 이유는 민사송법 얘기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기면 자, 6번 지문하고 6-1번까지만 끝을 낼게요. 자, 아까 전에 행정소송법 7조는 신급관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민사소송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유추적용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유추적용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 중에서 그 7조를 다시 가볼게요. 7조에서 고의 중과실만 따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뜬금없이 고의 중과실이 등장하죠. 맞죠? 고의 중과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것만 따와가지고 어떻게 유추적용하고 있냐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이런 일이 왜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공법관계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법관계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으로 들어갔나 봐요. 잘못 제기한 경우. 자, 수소법원,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언제 이럴까요? 그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언제 가질까요? 서울 이외의 지역일 때. 그 당해 법원에서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소외 변경을 하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심리 판단해야 하고, 재배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법원 내부에서 그거를 지금 민사부가 그 사건을 맡았으니까 행정사건 전담하는 판사한테 넘어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왜냐면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일하니까, 아니면 소외 변경을 하게 해요. 이건 뭔 소리냐면 원고한테 이거 소외 종류 변경하셔야 돼요. 아까 소외 종류 변경을 하면 오해 소지가 있죠. 그 민사소송법상의 소외 변경하셔야 돼요. 어떻게?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거 하세요 라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바꾸게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민사법원이 갖지 않고 있다면 서울에선 이렇겠죠. 그렇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 어쩌고 저쩌고 명백하여 행정소송 제기되도록 어차피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각하할 게 아니라
이송해줘라. 이송해주라는 게 무슨 말? 행정법원으로 보내줘라. 예를 들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행정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으로 들어야 되는데 왜 민사소송으로 들어왔지?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마포 이쪽에 있고 행정법원은 양재에 있거든요. 서울 아니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내줘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울 공화국이에요, 그죠? 뭐든 다 서울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방금 한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6-1번. 자, 행정사건에 근데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문은 뭔가 행정소송으로 들어야 될 것을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면 잘못됐음을 전제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미 판결이 다 나버리면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행정사건의 심리 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소송의 정확한 특식이 적용될 수 있을 점을 하면 심리 절차 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크게 차이는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그냥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재판을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뭔 소리냐면 이미 판사가 해버렸다. 그럼 대법원이 그거를 구태여 야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될 걸 왜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거야? 라면서 재판 잘못 이렇게 깨트려버리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미 재판을 해버린 경우 그것만으로 그 재판을 파기하거나 취소가 깨트려버린다 이런 소리거든요. 몰라도 돼요? 않겠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크게 차이 없는데 이미 해버렸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일은 없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주고 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인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